만약 여러분이 19세기에 살았다면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시 이 가문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 확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했고 나폴레옹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으며 심지어 국가들의 운명까지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누리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이 가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는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율법이 고리대금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었죠.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174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이 남성이 바로 이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규모 대금업자였고 마이어는 13세에 하노버로 보내져 은행업을 배웠습니다. 6년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곧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785년 마이어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헤세 카셀의 영주 비렐름 9세가 그를 재정관리자로 고용한 것이죠. 이 영주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이어는 이 자금을 관리하며 유럽 각국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792년부터 1815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양측 모두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는 헤세 카셀 영주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었고 동시에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우회하는 밀수 무역으로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하고 퇴각하는 시점 마이어의 5 아들들은 유럽 각국의 수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연합국들에게 수백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특히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는 전설적인 순간입니다. 런던에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입수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활용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죠. 오늘날로 치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였지만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1812년 마이어가 사망한 후 그의 5 아들들은 5개의 화살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에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셸은 프랑크푸르트 본점 유지, 둘째 네이선은 대영 제국의 금융 중심지 런던을, 셋째 아들 제임스는 유럽 대륙의 심장부 파리에서, 넷째 살로온 오스트리아 제국 비엔나에서, 막내 칼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나폴리에서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긴밀히 협력했고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되었습니다. 가족 내 결혼을 통해 재산을 분산시키지 않으려 했고 이는 부의 집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쟁 후 유럽 각국 정부는 재건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부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 경제가 회복되자 높은 가격에 매도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특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금본위제 시대에 대량의 금을 확보했고 1825년 영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거액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1833년 그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카리브해 식민지의 농장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네이선이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해 준 것이죠. 그의 사망 당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경제의 약 0.2%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875년의 수에즈 운하 지분 매입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단 며칠 만에 400파운드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즉각 대출을 제공했고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를 크게 강화했죠.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시대였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프랑스의 산업화를 주도했습니다. 북부 공업 도시들의 공장 건설에 자금을 제공했고 1830년 벨기에가 독립했을 때는 신생국의 주요 금융가가 되었습니다. 철도 붐이 일어난 1830에서 4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의 철도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철도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고 가문은 이를 통해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8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었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드비어스 광산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세실 로즈가 겉으로 드러난 인물이었지만 실제 자금은 로스차일드가 됐던 것이죠. 부와 권력은 곧 사회적 지위로 이어졌습니다. 1822년 오스트리아 황제는 마이어의 5 아들 모두에게 남작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에게도 자금을 대주었는데 나폴레옹을 물리친 공로로 귀족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885년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최초의 유대인 남작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일원들은 의회에 진출했고 경마장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경주마들이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발터 로스차일드는 가문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은행가이자 정치인이었지만 진짜 열정은 동물학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점의 동물 표본을 수집했고 심지어 얼룩말 4마리를 마차에 메고 버킹엄 궁전까지 가서 얼룩말도 말처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당한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1840년대 감자 역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아일랜드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라이오네 드 로스차일드는 영국 구호협회의 주요 후원자가 되어 식량과 의료품을 제공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정리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민지원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크림 전쟁 당시에는 이념적 이유로 영국에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 대출은 결국 완전히 상환되지 않았지만 가문은 이를 일종의 자선활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시온주의 운동이 태동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알퐁스 드 로스차일드와 제임스 제이콥 드 로스차일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 정부나 현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텔아비브의 남부 교회인 리슌 레지오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으로 건설된 최초의 주요 정착촌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크네세트, 이스라엘 의회와 대법원 건물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세기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례 없는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새로 탄생한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신용 한도를 제공했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931년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탄슈탈트 은행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은행은 1855년 로스차일드 가문이 공동 설립한 곳이었죠. 가문은 은행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은행은 국유화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나치의 집권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치의 반유대주의 선전에서 핵심 표적이 되었습니다. 1940년 독일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선전 영화까지 제작했습니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비엔나 지점의 책임자 루이 나타니엘 드 로스차일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가문의 오스트리아 자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1990년대까지도 약탈당한 예술품을 되찾기 위한 법적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재건되었지만 예전만큼의 지배력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이었고 가문의 주요 사업은 여전히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의 사회주의 정부는 프랑스의 주요 로스차일드 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은 다각화를 통해 적응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업은 훨씬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 같은 와인 사업은 수십억 유로 가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런던과 파리에서 공동으로 운영되며 약 200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1000억 유로 이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전체 부는 여전히 투기의 대상입니다. 현대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반델빌트 가문과 비슷합니다. 19세기 중반 코넬리우스 반델빌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재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분산되었죠.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전체의 자산을 합치면 여전히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개인의 부와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현대 금융 역사 그 자체입니다. 18세기 말 독일의 작은 유대인 거리에서 시작해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19세기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의 시대에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정부들의 자금을 대주고 전쟁을 가능하게 하거나 끝나게 했으며 철도와 광산을 건설하고 심지어 국가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선가이기도 했습니다. 기근 구호, 노예제 폐지, 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 사회적 대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예전만큼 자주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 국제 금융 시스템, 투자은행, 심지어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 자체가 그들이 개척한 길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왕조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역사는 답을 알고 있다. 역답이었습니다.